나토 신호정보센터에 0.5초짜리 신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발신지는 태평양 한복판, 그 어떤 선박도 군사시설도 없는 완전한 공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미군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 말입니다. 하지만 그 0.5초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만든 걸까요? 어떤 무기보다 빠르고 어떤 미사일보다 조용하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그것을. 지금부터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전쟁을 막는 침묵의 무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비안 슈미트입니다. 나토 신호정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전 세계 해양과 우주에서 포착되는 모든 전자신호를 분석하는 겁니다. 잠수함의 소나 인공위성의 통신, 군사기지의 레이더까지 하루에 수천 개의 신호가 제 모니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독일 본부 지하 3층, 24시간 가동되는 감시실에서 저는 6번째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중앙 모니터가 빨간 불로 번쩍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신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0.5초. 그게 전부였어요. 발신지는 태평양 한복판. 정확히는 북위 35도, 동경 165도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공해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선박도 500km 떨어져 있고 해저 케이블도 없고 군사시설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즉시 녹음을 재생했어요. 삑. 끝이었습니다. 메아리도 없고 잔향도 없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신호는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계산된 신호였어요. 저는 야간 교대조 팀장인 레나 밀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밀러, 지금 당장 와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중국 해군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30분 후 5명의 분석관이 제 앞에 모였어요. 나토 표준 신호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는 매치 없음이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미 태평양 사령부의 모든 알려진 신호 패턴과 비교해봤지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험용 드론일 가능성은요? 분석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드론이라면 GPS 신호나 제어 신호가 함께 포착돼야 해요. 이건 그냥 혼자였어요. 레나가 파형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바로 그때 한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한국 쪽에서 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말이에요. 그들은 핵무기도 없고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의 5G 통신 기술은 미국과 중국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자세히 분석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5초라는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방출된 그 신호는 일반적인 통신 패턴과 완전히 달랐어요. 주파수 대역도 특이했고 암호화 방식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호의 출력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방출된 에너지량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잠수함급 원자로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나온 신호인가? 동료들과 며칠 밤을 새워가며 검증했습니다. 삼각측량법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각국 해군 동향을 조사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동해 해상, 한국 영해 내에서 발생한 신호였어요. 문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호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나토 고위층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핵잠수함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슈미트,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0.5초짜리 신호 하나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20년 경력의 정보 분석관으로서 이런 미스터리는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0.5초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소리 하나 때문에 한국까지 가고 있다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지나가던 승무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연구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순간을. 한국에서 나온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웃었어요. 한국,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어요. 모든 시설이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장날 줄 모르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슈미트 나토 게스트라고 적힌 팻말을 든 운전기사를 따라 검은색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네온사인들이 밤을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통 사찰 옆에 첨단 기술 타워가 서 있는 기묘한 조화였어요. 이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어. 시내 중심가 군사시설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예리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슈미트 씨. 김정우 대령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서툴렀어요. 걱정 마세요.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건물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전혀 없었어요. 회색 벽, 깔끔한 책상, 조용히 업무를 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비밀을 숨긴 곳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비밀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신호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대령이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네, 동해상 어딘가에서 포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한국에서 나온 신호라는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가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침묵의 힘을 무시하죠.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지도와 모니터, 각종 케이블로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지만 모든 게 조용했어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처럼 말이에요. 내일 동해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을 말인가요? 대답 대신 그는 평범한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한 문장만 있었어요. 가장 강한 무기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국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력에서 처음으로 진짜 긴장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김 대령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도심이 산과 숲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해안이요. 김 대령이 답했어요. 잠수함을 보여드리겠어요. 하지만 보통 잠수함이 아닙니다. 몇 시간 후 강릉 근처 해군기지에 도착했어요. 삼엄한 경비나 요란한 군대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어요. 전쟁 무기를 다루는 곳치고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부두로 내려갔을 때
짙푸른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잔잔한 파도 사이로 회색 잠수함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래처럼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이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김 대령이 소개했어요. 대한민국 최첨단 잠수함이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잠수함을 봐왔습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거대한 철의 괴물들을요. 하지만 이 잠수함은 완전히 달랐어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협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김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보호하려고 만든 겁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니 예상과 달랐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도 군인들의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조명과 컴퓨터의 저음만이 흘러나왔어요. 조그만 제어실에 들어서자 구석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K-사일런트 네트의 핵심 부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스크린에 다가가 보니 미세한 파형 패턴들과 천천히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바다 전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격용이 아닙니다. 청음용이죠. 청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잠수함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수압 변화, 온도 변화, 수십 킬로미터 밖의 미세한 진동까지도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0.5초 만에 대응합니다. 0.5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미사일보다 빠르고 어떤 명령 체계보다 빠릅니다. 어떻게 대응한다는 말씀입니까? 발사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디지털 스텔스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어떤 레이더도 어떤 소나도 이 잠수함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순간 스크린에 빨간 점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게 테스트 신호였습니다. 김 대령이 끊어 말했어요. 0.5초 만에 완전 소거됐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군사력이란 화력과 파괴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무기를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무기를 만든 겁니다. 김 대령이 단언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나와 다시 동해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일까?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해군 기지 밖 벤치에 앉아서 언덕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앞바다는 고요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해전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김 대령이 저에게 차가운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참 조용하시네요. 생각이 많아서요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령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 잠수함은 어뢰 발사관이 없더군요. 그리고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조선업도 1위인데 못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김 대령이 깊게 한숨을 쉬더니 어둠 속 바다를 가리켰어요. 멀리서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었어요. 마치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말하는 것 같았어요.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전쟁이요. 우리는 전쟁을 기억해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거예요. 집이 불타고 가족이 흩어지는 걸 봤어요. 밤새 폭격 소리에 떨어야 했던 시절을 기억해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거웠어요.
평생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라고 그가 계속했어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도시는 잿더미가 됐고 강은 피로 물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강해지되 잔혹하지는 않겠다고요.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승부하겠다고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라고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침묵은 방패예요. 가장 강한 방패죠.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폐허더미 앞에 선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맨발에 찢어진 옷,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전쟁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진 뒤편으로는 부서진 건물들과 연기 기둥이 보였어요. 제 아버지예요라고 김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전쟁 때 6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부모님도 모든 걸 잃었어요. 3년 동안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 잊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라.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 소년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라고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도 있고 우라늄도 있어요. 누구보다 크게 소리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침묵을 택했어요. 기억에서 나온 침묵이 더 강하거든요. 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기억에서 나온 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독일에서는 요라고 저는 말했어요. 한국 하면 삼성이나 BTS, 그리고 경제 발전 정도만 떠올려요. 이런 깊은 철학은 몰라요. 왜 강한 무기를 만들지 않는지도 이해 못해요. 김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드러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우리 속마음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조용히 확실하게. 그날 밤 기지 숙소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멀리서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한다. 전쟁을 미리 막는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대학에서 배운 건 힘이 곧 무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전혀 다른 걸 배우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일지도 몰라요. 가장 강한 무기는 절대 쓸 일이 없는 무기일지도 모르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억 속에 있다는 걸요. 다음 날, 김 대령이 저에게 특별한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지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기억의 장소를 가봅시다. 시골로 1시간을 달렸어요.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격전지였습니다. 김 대령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은 평화롭지만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던 곳이죠. 언덕 위 작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박물관 같지 않았습니다. 깃발도 경비병도 관광객도 없었어요. 입구에 나무 간판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업관 전쟁과 평화 사이. 김 대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내부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벽면에는 사진들, 편지들, 개인 유품들이 빼곡했어요. 조명이 은은해서 마치 성당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한국 전쟁의 흔적들이죠. 각각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음발에 맞지 않는 낡은 신발을 봤어요. 15살 소년병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일기장도 있었어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학생복 조각도 있었는데 총탄 구멍이 선명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기억들이죠. 유리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녹슨 물통 하나가 있었어요. 옆에 짧은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중사박씨. 마지막 물을 부상당한 동료에게 주었다. 탈수로 사망. 22살. 그는 고향 부산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 물통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김 대령이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기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를 생각한 사람이었죠. 다음 방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벽 전체가 문서로 덮여 있었어요. 공식 군사서류, 정부 보고서들. 하지만 무기 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거부 문서들이었어요.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무기들의 목록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제안서 거부, 화학무기 도입 계획 거부, 생물학무기 연구 거부. 수십 개의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능력이 있었음에도, 기술도 있었고 자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벽 하단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대가를 기억한다. 고로 평화를 준비한다. 그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미사일도 받고 전차도 받고 전투기도 봤어요. 하지만 거부의 벽은 처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한 결정들의 증거였어요. 평화를 준비한다. 평화를 바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에는 재건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부산, 인천의 사진들. 그리고 바로 옆에 같은 장소의 현재 모습들. 3년간 폐허였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죠. 복수가 아닌 재건을 택했습니다. 나오면서 초등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멈춰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매주 학생들이 옵니다. 아이들도 기억하게 합니다. 잊으면 반복되니까요. 기억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작았지만 어떤 무기보다 강력해 보였어요. 이곳에는 총도 포탄도 없었지만 가장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기억. 이제 알겠습니다. 이 나라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기에 다른 길을 택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길. 복수가 아닌 재건의 길. 기억의 길입니다. 한국 출장 마지막 날, 김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을 끼고 달리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들어섰어요. 도착한 곳은 평범해 보이는 연구소였습니다. 경비초소도 철조망도 없었어요. 그냥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유리 건물과 조용한 진입로만 있을 뿐이었죠. 여기가 군사시설이라고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연구소가 아닙니다.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김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본 세대였어요. 분단 국가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건물 안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한국 전쟁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민들, 그리고 어린 병사들의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우리를 컴퓨터와 모니터로 가득한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근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본 최신 무기 체계들이 떠올랐습니다. 레오파드 탱크, 유로파이터 전투기. 모두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어요.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목표물이 서해 연평도 근처 우리 영해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고 사격이나 격침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시스템이 즉시 목표물을 포착했지만 어뢰나 대한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0.5초 만에 적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폭발음도 충격파도 없었습니다. 그냥 레이더에서 증발해버렸어요.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파괴한 게 아닙니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연구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극초단파 전자기 펄스를 발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음도 없지만 적의 모든 전자장비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레이더, GPS, 통신장비, 무기 발사 시스템이 모두 먹통이 되죠. 잠수함은 그 순간 바다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김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다칩니다. 하지만 무기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죠. 그들은 스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상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군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적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토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무기를 봤어요. F-35 전투기, 에이브람스 탱크,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말입니다. 모두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무기들이었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김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상을 봤어요. 그 기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연구원이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이건 실제 DMZ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군사분계선 일대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준비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시작 전에 끝냅니다. 김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속도로, 침묵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말입니다. 그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속도, 침묵, 기억. 연구소를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파란 하늘에 구름 몇 개가 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불과 몇십 킬로미터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선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단순히 신호정보 기술을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훨씬 더 큰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는 민족을 만나신 겁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헤어지기 전에 그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다. 독일로 돌아가서 상급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잡한 도표나 기술 분석 자료 대신 전쟁기념관에서 묵념하는 학생의 사진을 첨부했어요. 공격 대신 감시하고 파괴 대신 무력화하는 새로운 전략에 대해 썼습니다. 공포와 억지력이 아닌 준비된 평화로 국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보고했어요. 회의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방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생각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들은 잊지 않거든요. 전쟁이 무엇인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한국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기억이 만든 무기. 평화를 지키는 무기.
절대 발사되지 않는 무기.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